안녕하세요. DJ 선아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 지 5년이 조금 넘은 30대입니다. 오늘 저는 저와 동서에 관한 기묘하고 신기한 인연에 대해 들려드리고자 사연을 보내게 됐어요. 살다 보니 참 드라마처럼 신기한 일들이 내게도 일어나는구나 싶었던 일화입니다. 그럼 아무쪼록 제 얘기 재밌게 들어주세요. 제가 남편과 결혼한 건 약 5년 전. 저와 남편의 만남은 저희 아빠가 주선을 해주셨어요. 아빠는 건축 일을 하셨는데 현장에서 건축 설비 기사인 남편을 좋게 보고 절 소개해 주신 거였죠. 결혼 후 남편은 건축 일을 하고 저는 주얼리 디자인 공방을 친구와 함께하며 살아왔어요. 둘 다 돈을 엄청나게 잘 벌거나 하는 건 아니었지만 각자가 좋아하고 원하는 일을 하며 저희는 별 문제 없이 알콩달콩 잘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별탈 없이 살던 저희에게는 2년 전 큰 시련이 찾아오게 됐어요. 저희 친정아빠가 건축 설비 현장에서 예기치 않은 사고를 당하게 되신 거였죠. 아빠는 척추를 크게 다쳐 대수술을 3번이나 하고도 기약 없는 병원 신세를 져야 했어요. 다행히 수술은 성공적으로 잘 끝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아빠 그럼 걸으실 수 있는 거 맞죠? 그런 거죠? 차차 지켜봅시다. 수술은 저희가 했지만 재활은 환자 몫입니다. 재활 열심히 하시도록 두 분이 도와주셔야 해요. 예, 무조건 열심히 하시게 돕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수술 전 자칫하면 평생 하반신 마비가 될 수도 있었다고 했던 의사의 말을 떠올리면 재활 열심히 하는 건 저희에겐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아빠가 걸으실 수만 있다면, 다시 건강을 되찾으실 수만 있다면 뭐든 할 수 있었죠. 저희 부부는 아빠의 재활 치료를 정성껏 열심히 도왔습니다. 너희에게 정말 너무 미안하구나. 이렇게 너희 고생만 시키고 보태주지는 못할 망정 이렇게 신세만 지다니. 내가 정말 면목이 없다. 왜 그런 말을 해. 다치고 싶어 다치는 사람이 어딨어. 그리고 지금 제일 고생인 건 아빠 본인인데. 그래도 내가 이렇게 민폐를 끼치니 내가 더 조심했어야 하는데. 너희 엄마 그렇게 보내느라 보탤 돈도 없고 부모란 사람이 이렇게 너희한테 신세만 지는구나. 아버님, 그런 말씀 마세요. 저희가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인데요. 아버님은 어떻게든 열심히 재활에만 집중하셔서 얼른 건강해지실 생각만 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맞아, 아빠. 우리가 뭐가 있어. 가진 건 돈뿐인데. 걱정 마시고 얼른 씩씩하게 걸으시도록 운동 열심히 하시라고. 알았지? 말은 그렇게 했지만 사실 정말 지치고 힘든 건 사실이었어요. 힘든 수술하고 재활치료하며 살아야 하는 아빠가 가장 힘들었을 테지만 저도 앞이 막막했죠. 사실 저희 엄마는 오랜 투병 후 돌아가시는 바람에 모아둔 돈들이 모두 바닥이 난 상태였고 다른 가족들도 없는 터라 간호 역시 모두 제 몫이었어요. 물론 남편이 함께이긴 했지만 일 특성상 지방 출장이 잦아 늘 곁에 있긴 어려웠거든요. 저희 부부는 어떻게든 더 허리를 졸라매야 했습니다. 아빠한텐 그렇게 말했지만 사실 좀 막막하긴 하다. 그치. 산재 인정만 제대로 됐어도 훨씬 나았을 텐데 말이야. 아빠의 사고 당시 회사에서는 당사자 부주의 탓이라며 산재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정 억울하거든 소송을 걸라고 나오는데 소송을 할 땐 하더라도 당장 아빠 수술이 시급한 판에 저희는 거기에 신경을 쓸 겨를이 없었죠. 도의적 차원이라고 수술비 겨우 내주는 걸로 퉁치려는데 정말 어이가 없더라. 소송을 해봐야 하지 않겠어? 해야지. 근데 그것도 오래 끌면 몇 년을 갈 텐데 나중에 돌려받더라도 당장 치료비, 입원비, 재활비 그건 다 우리가 감당해야 하니까. 그래서 말인데 나 이제 좀 바빠질 것 같아. 지금 하는 일 하나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될 것 같아서 말이야. 당신 너무 무리하지 마. 나도 일 더 잡아볼 테니까 우리 같이 이겨내자. 할 수 있어.
그날부터 남편은 작업을 더 늘렸고 저는 투잡, 쓰리잡을 뛰기 시작했어요. 공방 일만으로는 충당이 어려워 낮에는 친구와 함께하는 공방에서 수업을 하고 저녁에는 대학가 앞에 노점을 펴고서는 저희가 만든 주얼리를 직접 나가 판매했죠. 인터넷 판매 스토어 관리에도 더 열을 올리고 주말엔 호프집 서빙까지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저도 남편도 뼈 빠지게 일하고 아빠는 아빠대로 재활하느라 힘이 드시고 세 식구 모두 하루하루 걱정으로 나를 지새던 무렵 저희 시동생이 결혼을 하게 됐어요. 약사인 시동생은 선을 보고 몇 달 만에 결혼을 하게 됐고 상대는 의사였습니다. 자식, 코 올리던 모습이 눈에 선한데 네가 결혼을 하다니. 정말 결혼 축하해요, 도련님. 형이랑 나랑 몇 살이나 차이 난다고 참. 형수님, 감사합니다. 저희 철없는 형 데리고 사신다고 참 고생이 많으십니다. 뭐 임마? 쬐끄만 게 기어오른다. 아이고, 또 장난이야, 장난. 그러고 보니 원체 바빠 동서 얼굴 한 번 아직 못 봤네. 동서는 어떤 분이에요? 사이좋게 잘 지내고 싶은데. 그 사람 워낙 친화력도 좋고 성격도 활발한 편이니까 금방 친해지실 거예요. 일만 하고 곱게 자라 집안일은 젬병이지만 형수님이 좀 많이 도와주십시오. 아유, 저도 잘 못하는데요, 뭘. 제가 잘해줄 테니 걱정 말라고 전해주세요. 처음 동서를 만난 거다 보니 전 조금 들뜨기도 하고 기대도 됐어요. 그런데 결혼 후 만난 동서는 제 생각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뭐랄까? 저희 식구들을 조금 낮잡아보는 기분을 내내 떨칠 수가 없더군요. 동서는 본인 아버지가 원장으로 계신 병원에서 일하는 의사였고 집안은 꽤나 재력가였죠. 그래서였을까? 처음부터 저희를 조금 무시하는 듯 보였어요. 저에게만 그러는 게 아니라 시모까지도 은근히 무시하는 말버릇이 있더라고요. 남편과 시동생이 없을 때는 시모에게 아주 대놓고 짜증을 부렸죠. 어머니,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려요. 저희한테 자꾸 이런 거 보내지 마시라니까요. 어차피 두고 먹을 사람도 없어요. 그냥 다 버리게 될 걸 뭐하러 굳이 보내세요? 그래, 미안하다. 난 너희가 밖에서만 사 먹고 그러면 몸에 안 좋을까 싶어서. 누가 뭐야, 쓰레기 음식 사 먹고 다녀요? 이런 거보다 훨씬 좋은 거 잘 먹이니까 어머님 아들 이상한 거 먹일까 걱정인 거면 염려 내려놓으시라고요. 아니다. 우리 아들 걱정이 아니고 나는 너희 둘 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어요. 저 바빠서 계속 듣고 있을 시간이 없네요. 그럼 먼저 가볼게요. 앞으로는 보내시지 마세요. 다음에 또 올게요. 사실 저희 시간은 제 친정보다도 좀 더 어려운 형편이었고 시모는 시부를 먼저 떠나보내고 혼자 아들 둘을 억척같이 키워온 분이었어요. 다행히 남편도 시동생도 공부 잘하고 말썽 안 부리고 착하게 잘 자라줬지만 시모는 본인이 못 배웠다는 콤플렉스와 더 잘난 부모가 못 돼줬다는 미안함을 늘 입에 달고 사는 분이었거든요. 그런 시모를 잘 알았기 때문에 동서에게 그런 취급을 당하는 걸 보니 제 마음이 쓰리더군요. 그래서 한 번은 지적을 했더니 동서는 되레 저에게 역정을 냈습니다. 동서, 내가 듣다 도저히 못 참겠어서 말을 안 할 수가 없네. 동서 매번 어머님한테 말버릇이 왜 그래? 형님이 자꾸 그러시니까 어머님이 자꾸 버릇을 이상하게 들이시는 거 아니에요. 뭐? 버릇? 아니, 어머니한테 버릇이라니 그게 무슨 말이야? 나 정말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오네. 요즘은 마냥 어른 말이라고 다 따르는 게 더 잘못된 거예요. 아닌 건 아니라고 말을 해야죠. 형님 봐보세요. 못 배운 옛날 분들 말 듣고 일 그르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데 할 말은 하고 살아야죠. 전 그냥 그렇게 좋은 게 좋은 거다 하고 입 닥치고 못 살아요. 보고 배운 게 그렇질 않아서요. 동서, 정말 너무한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래도 시댁 어른이고 나도 나름 손윗동서인데 이렇게 막무가내로 굴 수가 있는 거야? 여기가 무슨 종갓집이에요? 요새 그런 걸 누가 따진다고. 그리고 저도 웬만해야 대접을 하죠. 제가 누군지 모르세요? 저 의사고 저희 아버지 병원 크게 하세요.
제가 그깟 대접하며 살려고 이런 집에 시집 온 줄 아세요? 시집살이 시킬 때랑 결혼할 거였으면 분수에 맞게 우리 집이랑 끈 맞는 사람 만나 결혼했겠죠. 그런 거 일절 시킬 수도 없는 주제에 안 맞는 집이랑 엮였더니 이제 별소리를 다 듣네 정말. 이래서 내가 수준 좀 맞는 집이랑 맞춰온다는 걸 아빠가 사람만 좋으면 됐지 뭐 그런 거 따지냐고 할 때 말을 들었어야 됐는데. 오히려 저를 이겨먹으려 드는 동서의 말에 전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재수 씨가 그렇게까지 말을 했단 말이야? 그렇다니까. 오늘 어머님이랑 나랑 둘 다 벙쪄가지고는 그냥 할 말이 없더라 할 말이 없어. 그래도 당신이나 서방님 계시면 그 정도로 아나무인은 아닌데 우리 둘만 있을 땐 아주 더해. 아주 가관이라니까. 좀 있는 집 자식이다 이거지. 너무하네 너무해. 아무리 우리가 가진 거 별로 없기로서니 그래도 어른 앞에서. 아 몰라. 신혼이라 이래저래 볼 일이 많았지만 이제 웬만하면 자주 안 보고 사는 게 좋겠어. 명절이나 가끔 봐야지. 동서 자주 마주쳤다가는 내가 아주 혈압 올라 제명에 못 살 것 같아. 그래 그러자. 그냥 그러려니 해버려. 그럼 버르장머리 없는 사람이 우리 집에 들어왔나 몰라. 당신도 잊어버려. 자주 안 만나면 그만이지. 응? 생각 안 할 거야. 그리고 우리가 뭐 그런 사람 신경 쓸 겨를이 어딨겠어. 지금 내 코가 석잔데. 어차피 특별한 날이 아니면 자주 볼 일은 안 만들면 그만이니 그냥 적당히 멀리 해야겠다. 동서와는 너무 깊이 엮이지 않으려고 생각했어요. 동서에게 신경 쓰기엔 지금 제 앞에 닥친 일들이 너무 많았으니까요. 그렇게 의식적으로 동서를 멀리하며 지내던 어느 날 남편이 저를 붙잡고 앉아 진지한 얼굴로 얘기를 꺼냈어요. 여보, 내가 우리 성준이랑 얘기하다 생각을 좀 해봤는데 말이야. 재수 씨한테 좀 부탁을 해보면 어떨까? 동서한테 부탁을? 무슨 소리야? 재수 씨네 집이 병원 하잖아. 근데 들어보니까 거기서도 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재활센터가 잘 돼 있대. 그래도 사돈집인데 거기로 옮기면 지금보다 더 잘해주고 돈도 좀 아낄 수 있지 않겠어? 성준이가 말도 잘 해준다고 했고. 내가 재수 씨한테 부탁 한번 해볼 테니까 당신도 같이 말 좀 잘해보면 어떨까 하고. 그치만 그렇게 부탁하면 더 기고만장해질 텐데. 동서가 어머님한테 어떻게 하는지 당신도 잘 알잖아. 알지. 나도 그건 정말 자존심 상하지만 근데 우리 처지가 그런 걸 가릴 때가 아닌 것 같아. 당신 그렇게 주말도 쉬는 날도 없이 뼈 빠져라 고생하느라 힘들고 나도 그런 당신 보면 마음 아파 죽겠어. 나도 우리 집도 당신한테 큰 도움도 못 되고. 그래도 눈 한번 딱 감고 부탁하면 앞으로 훨씬 고생 안 할 수 있는데 한번 고민해보자. 어? 남편 말을 듣고 저는 한참을 고민해봤습니다. 지금도 저희를 한참 아래로 보는 동서가 그렇게 부탁하며 숙이고 들어가면 얼마나 더 우리를 쉽게 생각하고 막말을 해댈까 싶어 정말 그런 부탁은 꺼내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남편 말대로 아픈 아빠와 우리 처지를 생각하면 그깟 자존심을 내세우며 가릴 처지가 아니라는 생각도 들었죠. 사실 제 자존심이 뭐가 대수겠어요. 아프신 아빠를 편하게 하고 걱정시키지 않는 게 우선이었죠. 아빠는 지금까지도 제게 너무 미안해 하셨는데 마음의 짐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 싶었어요. 결국 남편과 저는 동서에게 머리를 조아리고 부탁했죠. 팔짱을 끼고 앉아 우리 얘기를 한참 듣던 동서는 일단 알겠어요. 아빠한테 한번 말씀드려보죠. 하더군요. 마치 너희가 나한테 드디어 굽히고 들어오는구나. 잘됐다 하는 듯한 얼굴이었죠. 하지만 그 순간엔 그 얼굴이 밉기보다는 그래도 잘됐다, 다행이다 하는 감정이 컸습니다. 동서 고마워. 정말 고마워. 잘 좀 부탁할게. 그렇게 동서에게 부탁을 한 뒤로 동서는 예상대로 훨씬 기고만장해졌어요. 하루는 시모 집에 갔다가 시모와 둘이 장을 보고 들어왔는데 우리가 집에 온 걸 모르고 동서가 본인 친구와 통화하며 저희 흉을 보는 걸 듣게 됐죠. 그래, 그렇다니까. 난 너랑 완전 반대 상황이잖아, 지금. 너희 시집이 돈 좀 있다고 너한테 이래라 저래라 간섭한다는 거 듣고
난 그렇게 못 살아 하고는 그런 간섭 일절 못할 집 골라 개천용 만나 시집왔더니 이젠 별별 부탁을 다 하는 거 있지?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구나. 서민 체험 제대로 하는 중이라니까. 그래. 웬일이야 진짜. 얼마 전엔 글쎄 자기 아빠 아프다고 우리 병원에 공짜로 입원 부탁까지 하더라니까. 돈 없는 것들은 하여간 없는데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공짜로 업혀갈 거지 신분이 돈이 붙을 리가 있니? 그런 사람들 만나서 진짜 내가 별일을 다 겪는다 정말. 야, 차라리 있는 집에 시집가 그래도 누릴 거 다 누리고 사는 네가 나보다 낫다 싶다니까. 아유, 기집애. 또 자랑하기는. 야, 난 그런 차 한 대는커녕 뭐 자질구레한 거 하나 사줄 시댁도 없다. 빈대 붙을 그지 새끼들만 줄줄이 있는 꼴은 또 얼마나 사람 빡치게 하는데. 정말 화가 목 끝까지 차올랐지만 그래요. 없는 서름이 그런 거잖아요. 당장 아빠가 아프신 처지이다 보니 뭐라 말하지도 못하고 못 들은 척하는 수밖에 없더군요. 예, 큰아가. 우리 그냥 잠깐 나갔다 들어오자. 못 들은 셈 치자. 어머니, 내가 네 맘 다 안다. 내가 너한테 얼마나 고마워하는지 너도 알지? 가진 것도 없는 우리 집에 시집와 나한테도 참 잘하고 그런 거 내가 다 알아. 작은 애가 너한테 어떻게 하는지도 내가 다 아니까 그러니까 우리 그냥 못 들은 셈 치고 나갔다 오자. 너하고 나하고 맛있는 거 먹고 그러고 들어오자. 시모와 둘이 아직 안 들어온 척 조용히 나가서는 한참을 있다 들어갔죠. 그날은 정말이지 차오르는 서름과 분을 사귀며 잠에 들어야 했습니다. 앞에서도 막말을 하는 동서가 뒤에서는 얼마나 우리 욕을 내 흉을 보고 다닐까 싶었어요. 정말 서러움에 눈물이 북받쳐 오르는 걸 꾹꾹 삼켰습니다. 그리고 어쨌거나 얼마 후 다행히 동서 아버지인 병원장이 흔쾌히 병실을 내줘 저희 아빠는 병원을 옮기게 됐어요. 그렇게 병원으로 옮기면서 전 그래 잘 참았다. 네가 참은 덕에 아빠가 편해지실 수 있다 하며 스스로에게 최면을 걸었습니다. 형님 아시죠? 저희 아빠가 진짜 신경 많이 써주셨어요. 뼈리 사돈이니까 입원비는 받지 말고 재활치료비만 받는 걸로 하자고 하시더라고요. 참 우리 아빠도 어려운 사람 못 봐 넘기는 게 병이라니까. 참. 아무튼 그렇게 하라고 저한테 얘기하셨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돼요. 동서,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다. 정말 너무 고마워. 진짜 너무 고마워. 그래서 말인데 우리 아버지가 너무 감사하다고 당장 사돈 어른 뵙고 감사 인사 드리고 싶다고 하시는데 혹시 병원장님 좀 뵐 수 있을까? 이렇게 배려를 해주셨는데 도저히 그냥 있으실 수가 없다고 하도 나한테 조르셔서 말이야. 저는 자존심이고 뭐고 신경 쓸 겨를도 없었고 고맙다고 허리를 조아렸고 동서는 그런 제게 코웃음을 쳤습니다. 저희 아빠 지금 독일로 세미나 가셨어요. 한 달 반은 더 있어야 오실 거니까. 그때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래 줄래? 돌아오시자마자 꼭 찾아뵐게. 어떻게 감사 인사를 드려야 좋을지. 아주 제대로 인사드려야 할 거예요. 원래 주변에 의사 하나만 둬도 인생의 복이라고들 하잖아요? 그만큼 아플 때 잘 아는 전문가가 옆에 있다는 게 행운이니까. 근데 의사인 제가 동서인 걸로도 모자라서 저희 아빠는 아예 병원장이시니 형님네는 얼마나 감사를 하셔야겠어요. 안 그래요? 그렇게 우리가 신세를 지게 된 이후 동서는 더욱 당당하게 대놓고 절 무시하기 시작했죠. 하루는 아빠 재활운동 하시는 걸 제가 복도에서 지켜보며 서 있었는데 진료 차트를 들고 지나가던 동서는 저 들으라는 듯 옆에 있는 간호사에게 말을 하더군요. 이렇게 거지적선하듯 베풀어주는데 뭘 그렇게 멍하니 있을까? 나 같으면 병원에 뭐 하나라도 보탬이 될 게 없을까 궁리라도 하겠구만. 사람이 받아버릇만 하면 저렇게 양심도 염치도 없어지나? 네? 그런 사람이 있어요? 하나 있어. 자기 몰라도 돼. 저 들으라는 말이 분명했어요.
화가 났지만 당장 병원에 얹혀 지내다시피 하는 처지에 제가 뭘 달리할 수 있었겠어요. 일단 못 들은 척 아빠에게 다가가 아빠 상태를 살피며 저는 다시 없는 서름을 사겼죠. 아빠, 여기로 옮기니까 어때? 좋아? 그래. 사돈께 꼭 감사하다고 말씀드려. 나중에 독일이랬나? 거기서 돌아오시면 내가 꼭 찾아뵙고 감사하다고 전해야지. 이렇게 신경도 많이 써주시고. 꼭 전할게. 감사하다고. 얼마 뒤 저는 동서에게 가 물었습니다. 동서,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제가 좀 바쁜데 뭐 급한 거예요? 아니야. 급한 건 아니고. 그럼 동서 좀 한가해지면 그때 얘기할까? 제가 뭐 여기서 먹고 노는 줄 아세요? 병원 일하는데 한가해질 때가 어딨다고. 참 모르는 말씀을 하시네. 그럼 알지. 동서 늘 바쁜 거. 난 그런 뜻이 아니라. 됐으니까 할 말 있으면 들어오셔서 한번 해보세요. 그게 별건 아니고 병원에서 여러 선생님들이 많이 신경 써주신 덕분에 우리 아버지가 많이 좋아지고 계셔서 너무 감사해서 말이야. 내가 뭐 병원에 도움이라도 될 건 없을까 하고. 제 말에 동서는 픽 하고 웃더군요. 너무 웃겨서 죄송해요. 아니 뭐 형님이 병원에 도움되실 일이 있으면 뭐가 있겠어요. 그 발상 자체가 너무 웃기네요. 그러니까 내 말은 그래, 물론 내가 무슨 거창한 도움이 되겠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작은 보탬이라도 되면 좋지 않을까 해서 너무 고마워서 말이야. 참, 마침 자리가 하나 있기는 한데. 자리? 어떤 자리인데? 형님한테 이런 거 제안했다 그럼 우리 아빠랑 남편이 뭐라 하려나? 뭔데 그래? 난 괜찮아. 뭐든 말해봐. 실은 주말에 구내식당 배식 담당하던 아줌마 하나가 다쳐서 그만뒀는데 당장 사람 구하기가 어렵다고 사무장님이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마침 딱 생각이 나네. 뭐 괜찮으면 그 일이나 한번 해보시겠어요? 구내식당 배식? 싫으시면 됐고요. 뭐 사람 구하면 그만이니까. 구해지기까지 다른 분들이 고생을 좀 해야겠지만. 아니야. 주말 일이면 내가 하면 좋지. 내가 할게. 어차피 주말 알바도 이번 주까지만 하고 그만두기로 했으니까. 네. 어차피 호프집인지 술집인지 알바도 시급받고 하셨잖아요. 그거보단 이게 나을 거예요. 대신 돈은 많이 못 드릴 수도 있어요. 전에 있던 아줌마는 나름 베테랑이었지만 형님은 이런 일 처음이잖아요. 수습기간이다 생각하고 그동안은 최저시급 정도 줄 거예요. 좀 더 시간 지나면 하는 거 봐서 더 쳐줄 수도 있고. 그래도 맥주 나르고 술 취한 사람들 상대하고 이러는 것보단 낫잖아요? 안 그래요? 대놓고 절 무시하는 말에 화도 났고 서러움도 밀려왔지만 주말에 서빙 일 하는 것보다는 병원에서 일하고 있으면 아빠가 가까이 있으니 제가 필요할 때 얼른 갈 수 있어 더 낫겠다는 생각이 든 것도 사실이었어요. 결국 저는 주말마다 병원 구내식당 배식 일을 하게 됐습니다. 구내식당에서 조리부터 시작해 배식차에다 음식을 퍼다 나르고 병원마다 배식을 하고 또 다 먹은 그릇이며 잔반들 수거해가는 일까지가 다 제 업무였죠. 괜히 당신이 그런 일까지 할 필요는 없는데 그냥 그만둬도 돼, 아니야. 병원에 애써 봉사도 하는데 시급까지 받고 하는 일인걸? 오히려 호프집 서빙보다 지금이 훨씬 편해. 아빠 얼굴 자주 볼 수 있으니까 마음도 편하고. 그래도 재수 씨 얼굴 자주 봐야 하는데 불편할 거 아니야. 난 그게 너무 신경이 쓰이네. 괜찮아. 내가 하겠다고 한 일인데 뭘. 걱정하지 마. 혹시라도 재수 씨가 당신한테 뭐라고 하면 꼭 나한테 말해. 알았지? 그냥 혼자 삼키고 참고 그러지 말고. 알겠어? 아유, 알았네요. 든든한 남편 둬서 걱정이 없네. 남편도 아빠도 힘들어 어떡하냐며 걱정했지만 전 오히려 술 취한 사람들한테 맥주 나르는 것보다 나은데 뭐 하며 불어 씩씩하게 말했죠. 일을 시작한 후 동서는 예상대로 절 하대했어요. 혹시나 해서 말해두는 건데 병원에서 괜히 가족이니 뭐니 티낼 거 없잖아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저를 동서라고 부른다거나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당연하지. 주의할게. 반말도요. 여기선 제가 병원장 바로 아래 직급이고 형님은 아니 그쪽은 배식 아줌마예요. 알죠? 그것도 수습기간인. 그러니까 웬만하면 마주치지 않도록 하고 마주쳐도 선생님이라고 부르시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할게요. 그렇게 몇 주가 지났을까.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점심시간에 맞춰 배식차를 옮기고 있었어요. 그래도 나름 일이 좀 손에 익었다고 제법 능숙하게 배식차 운전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제가 코너를 도는 순간 복도를 있는 힘껏 달려온 휠체어 하나와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미처 브레이크를 밟을 새도 없이 일어난 사고에 배식차는 통째로 옆으로 쓰러지고 말았어요. 휠체어에 타 전속력으로 달려온 사람은 환자도 아니었고 친구 병문안을 온 듯한 초등학생이었죠. 이걸 어떻게...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혼이 날까 무서웠던지 휠체어도 내던지고 후다닥 뛰어가 버린 초등학생을 따라가 붙잡고 왜 그랬냐고 야단을 칠 수도 없는 노릇이었고 전 결국 통째로 쏟아진 배식차에서 쏟아진 국이며 반찬들을 치우느라 혼자 난리가 났죠. 그렇게 한참을 치우고 있는데 어느샌가 동서가 나타났어요. 아줌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동서, 아니 선생님 죄송해요. 실은 그게 휠체어 하나랑 부딪히는 바람에 이렇게... 아무리 못 배웠기로소니 겨우 이거 하나를 못해서 이렇게 병원 전체에 음식 냄새를 풍기고 있어요? 여기가 무슨 병원인지 시장바닥인지 알 수가 없네 진짜. 동서는 저를 한심하게 쳐다보며 코를 막고 서 있었고 지나가던 환자 보호자들은 그런 저를 보며 흘끔거리고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유, 냄새나게 이게 뭐야? 아주머니, 얼른 빨리 좀 치워주세요. 아니, 병원에서 이게 무슨 냄새야, 정말? 그러게 말이에요. 이 병원 관리가 왜 이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아줌마를 잘못 뽑은 탓이에요. 정말 죄송합니다. 일 못하는 사람을 들어앉혔더니 이 사달이 나네요. 아유, 됐어. 뭐 그렇게들 호들갑을 떨어대요? 사람이 일하다 보면 실수도 하고 그럴 수 있지. 이미 일어난 일에 누구 잘못이니 많이 따져서 뭐해요? 아유, 그렇게들 보고 있지만 말고 얼른 같이들 치웁시다, 예? 혼자 이걸 언제 다 치워? 아니요, 보호자분, 그냥 두세요. 저희가 얼른 처리할 테니까 다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환자분들, 보호자님들. 사람들이 한마디씩 얹어대고 동서는 그런 절 한심하게 쳐다보고 저는 그 가운데서 장갑 낀 손으로 반찬을 막 주워 담고 있는데 그 순간 정말이지 그냥 딱 죽고 싶은 심정이 들었습니다. 동서는 사람들을 병실로 들여보내고는 제가 혼자 낑낑대면서 수습하는 꼴을 팔짱 끼고 지켜보기만 하고 있었죠. 참, 환자분들 점심이 다 엎어져서 어떡하지? 얼른 말해서 다시 가져와야 할 텐데 제가 얼른 갔다 올 테니까 잠깐만. 저기요, 아줌마. 그건 냅두시고요. 제가 사람 보내서 처리할 테니까 그쪽은 이거 뒤처리나 신경 쓰세요. 다 쓸어 담고 나면 타일이며 벽 하나하나 다 죄다 꼼꼼히 닦으셔야 할 거예요. 병원 곳곳에 지금 냄새 다 배게 생겼는데 이거 제대로 안 빠지기만 해봐요. 책임 제대로 물게 할 거니까. 이게 다 뭔 난리야 정말. 하얀 벽에 김치국물 다 물들게 생겼네 진짜. 내가 열받아서 진짜. 동서는 제게 그렇게 윽박지르고는 그래도 분이 안 풀리는지 씩씩대며 어디론가 가더군요. 저는 얼른 달려가 대걸레며 걸레며 청소 도구하면서 모조리 가져와 쓸고 닦고 여념이 없었고 얼마 뒤 동서는 누군가를 데리고 다시 나타났죠. 빨리 와보시라니까. 아니 글쎄 내가 그걸 봐서 뭐 한다고 날 끌고 오긴. 가뜩이나 시차 적응도 안 되고 정신이 하나도 없어 죽겠구만. 얘가 왜 이래 정말. 아빠도 봐야 알 거 아니야. 내가 왜 그러는지. 동서가 끌고 온 사람은 다름 아닌 외국으로 세미나를 다녀오느라 병원에 온 지 한 달이 넘도록 인사 한번 못 드린 동서의 아버지. 바로 이 병원의 병원장이셨죠. 어머,
이렇게 뵙네요. 하필이면 이런 걸로. 정말 죄송합니다. 감사하고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예. 그런데 실례지만 혹시 누구신지... 누구긴 누구야. 그러니까 내가 공짜로 사람 병원에 드리고 그러는 거 아니라고 했잖아. 공짜라니. 누굴... 아이고, 사돈이시구나. 아이고, 이제야 뵙습니다. 근데 왜 어쩌다가 이런... 희한한 타이밍에 처음 만나게 된 사돈 어른은 제게 악수를 청했지만 반찬 주워 담던 고무장갑 낀 손으로 차마 그 손을 맞잡을 수도 없는 노릇이었죠. 죄송합니다. 제가 꼴이 이래서 참... 아니, 근데 왜 여기서 일을 하고 계십니까? 너 사돈 잘 모시라고 했더니 이게 뭐야? 왜 이런 일을 하시게 해? 내가 하라 그런 거 아니야. 돈 없다고 알바 구한다 그래서 취직까지 시켜줬구만. 아빠는 왜 맨날 나한테만 뭐라 그래? 어이구, 이 철딱선이야. 병원에서 아빠 하지 말라니까 정말. 그럼 아빠를 아빠라 그러지. 아빠를 아빠라고도 못해? 내가 무슨 홍길동이야? 아유, 죄송합니다. 얘가 참 철이 없죠? 이게 다 하나뿐인 무남동녀 외동딸이라고 너무 오냐오냐 키운 저희 탓입니다. 아니요, 무슨 그런 말씀을. 동서가 편히 많이 봐준 덕분에 이렇게 감사하게도 병원에 저희 아빠도 모실 수 있게 되는 거려. 그래, 그렇다니까. 감사해도 모자랄 판에 아빠 뭘 사과를 하고 앉았어? 아니, 아빠, 겉보다 이것 좀 봐. 병원 꼴이 이게 뭐냐고. 지금 환자들 단체로 난리야, 난리. 깔끔하고 위생적이어야 될 병원이 이 난리가 났으니 환자들 누가 좋아하겠어? 안 그래? 아빠가 형님네 입원비도 받지 말고 데려오래서 이렇게 됐는데 입원비도 안 내고 뭉개다가 배식이라도 돕겠다고 나서서 그래 한번 해봐라 하고 맡겼더니 이 사태 좀 봐. 아빠 그냥 자르고 병원에서도 나가라 그러자. 가족이라고 다 봐줘야 하는 거 아니라니까. 얘가 말하는 버릇하고는 무슨 그런 일로 가족을 내치냐 내치게. 흘렸으면 주워 담으면 되고 묻었으면 닦아내면 되지. 그렇게 말하면서도 사돈 어른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난감한 표정을 지었죠. 이걸 누굴 좀 불러서 같이 치워야 할 텐데 혼자 어떻게 다 합니까? 얼른 사람들 좀 불러오지 않고 뭐해 넌? 그냥 냅둬. 본인이 엎은 건데 본인이 알아서 수습을 해야지. 예, 제가 어떻게 해서든 제가 쏟은 건 다 처리할 테니까 너무 걱정 마십시오. 죄송합니다. 제가 연신 허리를 숙이는데 하필이면 왜 그 타이밍에 아빠가 지나가셨을까요? 마침 재활훈련을 마치고 병실로 돌아가던 아빠가 그 광경을 보고 말았어요. 현주야, 이게 다 무슨 일이냐? 어쩌다 이걸 다 쏟았어? 하필이면 이런 순간을 아빠가 보고 말았을까? 제 꼴이 너무 부끄럽고 죄송스러워 숨고만 싶은 기분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기 혹시 공소대장님 아니십니까? 예? 저를 어떻게 아시는지. 아빠를 알아본 듯한 사돈 어른과 그런 사돈을 의아하다는 듯 한참을 쳐다보던 아빠. 그런 둘을 보며 저와 동서는 가운데서 어리둥절해했죠. 혹시 오중이? 예, 저 오중이 맞습니다. 오태식 중이요. 아니, 여기서 오중이를 다 만나고 이게 무슨 이런 일이? 소대장님, 제가 얼마나 백방으로 찾아뵈려고 했는데 근데 저희 사돈하고는 어떻게... 사돈? 아니 그럼 오중이가 여기 병원장이란 말이야? 얘가 내 딸이야. 내 딸 현주. 그게 사실입니까? 이게 무슨 이런 인연이 있습니까? 이쪽에 제 딸입니다. 둘은 오랜 전후라도 만난 듯 얼싸안고 반가워하고 저와 동서는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인가 내내 어리둥절해하기만 했죠.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아빠? 무슨 상황인지 설명을 해줘야지. 둘이 어떻게 하는 건데? 왜? 내가 닳도록 말했지 않냐? 나 구해준 그 소대장님 말이야. 아빠 구해준 소대장? 그 지뢰 얘기? 그거 진짜였어? 난 그냥 아빠가 군대 때 무용된 뭣도 없으니까 그냥 지어내서 뻥치는 건 줄 알았는데. 이게 뻥이라니 아빠한테 참. 아니
이러고 있을 게 아니고 일단 제 방으로 가십시다. 예? 아유, 그리고 사돈도 여기 얼추 처리도 다 됐는데 나머진 청소하시는 분들께 맡기고 옷 갈아입으시고 얼른 제 방으로 오십시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얼른 가시죠. 그렇게 세 사람은 병원장실로 갔고 저는 이게 무슨 일인가 정리도 채 하기도 전에 뒷처리를 도우러 와주신 청소 담당자분들께 수습을 맡기고는 급히 작업복을 갈아입고 셋을 따라갔죠. 저 잠시 실례하겠습니다. 아이고, 예. 어서 들어와. 여기 앉으세요. 자, 여기 차 한 잔 드리지. 아빠, 지금 나더러 커피 타오란 거야? 그럼 손님을 차 한 잔 대접 안 하냐? 얼른 가서 가져와. 아, 진짜. 내가 이깟. 아유, 참 여러모로 면목이 없습니다. 제 딸이 저렇게 철부집니다. 그런 말 마라, 오중이. 아니, 사돈. 그래도 덕분에 이렇게 편하게 있는데 말씀 편하게 하십시오. 저야말로 사돈 어른 덕분에 이렇게 살아있는데요. 그러니까 두 분이 군대에 같이 계셨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된 거냐 하면 병원장은 제 질문에 얘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군의관 생활을 할 때였는데 지금은 뭐 이렇게 번듯하니 병원도 차리고 이러고 있지만 사실 제가 꽤나 좀 얼빵한 약골이었더랬죠. 맞아. 평생 공부만 한 약골이니 얼굴도 허옇고 미쩍 말라서는 그때 참 어리고 귀여운 놈이 들어왔군 했었다니까. 형님, 여기요, 커피. 아니, 아빠는 또 그 소리야? 나 이 얘기 또 들으면 지금 1000번째야, 1000번째. 글쎄 좀 들어보라니까. 우리 사돈한테 또 내가 설명을 드려야지. 그러니까 어디까지 얘기했지? 약골이셨다고. 예, 맞습니다. 그래도 군의관들은 열애도 많이 되고 편의도 많이 봐주시고 해서 나름 편하게 군생활하고 있었는데 한날은 온 소대 전체가 훈련을 나가야 해서 저도 같이 뛴 거죠. 근데 그러다가 그만 지뢰를 딱 밟아버린 겁니다. 사실 전 제가 뭘 밟은 건지도 몰랐죠. 근데 그때 딱 우리 소대장님이 영웅처럼 저를 탁 구한 겁니다. 다 엎드려 하고는 대신 그걸 밟으시고 저를 옆으로 들어 옮기시고 그때 생각만 하면 아주 진땀이 나네. 그때는 정말 무슨 슈퍼맨, 아이언맨 그런 히어로 같았다니까요. 아유, 히어로는 무슨. 그때 속으로 나도 솔직히 좀 겁이 났지. 끽해봐야 나도 30도 되기 전인 애송이였는데. 그래도 자칫하면 부대 전체가 난리가 날 일이니까 그래도 나름 용기를 낸 거였어. 그때 그 상황에선 그래도 내가 나름 책임자였으니까. 아무튼 그때 소대장님 아니었으면 저는 정말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그러니까 너도 임마 사돈 어르신 아니었으면 너희 아빠는 다리 한쪽 잃고 너는 이 세상에 태어나지도 못했어.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야겠냐. 안 그래? 와, 무슨 이런 인연이 다 있어요? 인연은 무슨 대단한 인연이라고. 입이 부르퉁 나온 동서는 아랑곳 않고 두 어른은 옛날 얘기에 열을 올렸죠. 제가 소대장님 찾으려고 얼마나 백방으로 수소문을 했는지 아십니까? 그랬어? 난 하나도 몰랐네. 예, 그렇다니까요. 제가 다시 뵈려고 군대에 가니까 안 계시더라고요. 내가 직업군인으로 살려다가 이래저래 고민이 많아져서 관두게 됐지. 관두고 건설 쪽 일을 좀 해볼까 했거든. 그때 그런 얘기 하셨던 거 기억납니다. 건설 일 해보고 싶으시다고. 아이고, 저는 그것도 모르고 한참을 찾다가 그 당시에 무슨 휴대폰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무리 해도 찾을 길도 없고 그때 같이 있었던 분들도 다 부대 옮기셔서 소대장님을 아신다는 분도 없고 그래서 이리저리 참 수소문을 해서 정말 오래도 찾았죠. 그렇게 어렵게 연락처를 얻었는데 또 전화를 했더니 이미 이사를 가고 안 계시다 그러고 저 정말 답답해 죽는 줄 알았습니다. 뭘 그렇게 찾았어. 그때 그 일뿐만 아니라도 저한테 얼마나 잘해주셨습니까? 참 감사한 일이 많았죠. 군에서 그렇게 귀한 인연 만나기도 쉽지 않은 일인데요.
그래서 어떻게든 감사 표시를 하려고 했는데, 아니, 그런데 이렇게 30년도 더 지나서 제 생명의 은인을 사돈지간으로 이렇게 뵙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아까 얼마나 놀랐던지요. 그건 그렇고 우리 병원에서 가장 좋은 VIP 룸으로 모셔도 모자랄 분들을 너는 무슨 이런 일까지 하시게 뒀어? 아이, 왜 갑자기 불똥이 나한테로 튀어, 아빠는? 제가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지금 당장 제일 좋은 1인실로 병실을 옮겨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건 아무것도 신경 쓰지 마세요. 병원비며 재활치료비며 저희가 다 부담할 테니까요. 아이고, 아니야. 무슨 그렇게까지. 지금까지 이렇게 도움받은 걸로도 충분히 고마운 일인데. 아닙니다. 그런 말씀 마십시오. 이렇게 안 하면 제가 평생 후회해요. 그동안 찾아뵈면 어떻게든 사례를 꼭 하고 싶었는데 이런 기회가 왔으니 제가 30년치 밀린 빚을 이제라도 이렇게 갚을 수 있어서 얼마나 다행이다 싶은지. 그리고 세희 너도 내 생명의 은인은 너한테도 생명의 은인이야. 극진하게 모셔. 알겠어? 알았어. 그만 좀 말해. 몇 번을 말하는 거야, 대체? 우리 따님께서도 얘가 아랫동선이 편하게 이것저것 필요하신 건 다 시키십시오. 아빠! 내가 의사인데 시키긴 뭘 시키라는 거야? 이거. 의사 되기 전에 인간부터 돼야 할 텐데. 형님을 형님 대접해드리지는 못할 망정. 제가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이놈이 시댁 가서 어떻게 굴었을지 제가 눈에 훤히 보입니다. 저희가 좀 더 잘 가르쳤어야 했는데 면목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죄송하긴요. 그런 말씀 마세요. 그저 애비백 하나 믿고 저러고 경거망동을 하고 다니니 제가 제 자식을 왜 모르겠습니까? 저 좀 잘났다고 그러고 다니니 제가 부끄러워 고개를 못 들겠습니다. 앞으로는 2번 다시는 그렇게 못하도록 따끔하게 가르쳐주겠습니다. 이후 저희 아빠는 병원장의 배려와 극진한 치료 덕에 빠른 속도로 회복해 가셨어요. 재활을 열심히 한 덕에 어느새 목발이나 부추가 없어도 천천히 걸어 다니실 수 있는 정도로 건강을 되찾게 되셨죠. 그동안 신세 많이 지고 이렇게 퇴원하네. 정말 고마웠어. 고맙긴요. 이렇게라도 제가 은혜 갚을 수 있어 얼마나 다행인데요. 그동안 신경 많이 써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다음에 또 뵙게 되면 꼭 한번 모시고 대접하겠습니다. 대접이라뇨? 아닙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혹시라도 제 딸이 시댁에 가서건 사돈들에게건 지혜비 병원장이네, 내가 의사네 하고 예의 없이 버릇없이 굴거든 그 즉각 저한테 연락하세요. 그 즉시 제가 아주 혼쭐을 내놓을 테니까. 아시겠죠? 아닙니다. 동서 이제 얼마나 깍듯하게 하는데요. 아빤 진짜 나만 보면 진짜 왜 그래? 가뜩이나 자존심 상해 죽겠구만. 저희 아빠가 생명의 은인이란 걸 알게 된 이후 동서는 또 집에서 여러 소리를 들었는지 전에 없이 예의를 차리며 저에게도 시가에 와서도 잘하기 시작했죠. 제가 정말 전화라도 넣을까 걱정되기라도 했는지 시가에서 무슨 말을 하면 입이 대빨 나왔다가도 셀쩍거리면서도 군말 없이 따르더라고요. 물론 한동안 제게 그렇게나 아나무인으로 군 동서를 생각하면 밉고 싫은 마음도 들지만 요즘 풀이 팍 죽어서는 애써 상냥한 척하는 동서를 보면 내심 얄밉기도 귀엽기도 해요. 아빠 말을 들어보니 올해 아이를 못 낳다 어렵게 얻은 외동딸이라 오냐오냐 키워 귀하게만 자라다 보니 좀 철이 없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도 어떻게 이렇게 인연이다. 나도 몸 잘 회복했으니 얼마나 고마운 일이냐. 안 그래? 맞아. 이제와 얘기지만 아빠가 혹시라도 다시 못 걸으면 어쩌나 내가 얼마나 걱정했는데. 나 이제 더 바라는 거 하나도 없어. 아빠 건강하고 우리 이렇게 잘 살아있는 거. 그거 하나로도 다행이야. 지금 생각해도 인연이라는 게 참 신기한 것 같습니다. 어쩌면 예전에 그런 인연을 가진 두 분이 이렇게 사돈지간으로 다시 만날 수 있는지. 그래서 사람은 언제 어디서든 좋은 업을 짓고 살아야 하나 보다. 그런 교훈을 얻게 된 경험이었죠. 지금까지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좋은 인연 지으며 사시는 나날 되시길 바랄게요. 안녕하세요. DJ 현희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나이 40이 넘도록 만년 대리, 성대리입니다. 아니, 40살에 그 나이 먹도록 뭐 했길래 아직도 대리를 달고 있냐 싶으실 거예요. 물론 제가 한 회사에서 쭉 대리였던 건 당연히 아니에요. 이래저래 저한테도 나름 사연이 길었죠. 저는 27살에 입사한 첫 직장에 들어간 후에 3년 넘게 아무 생각 없이 가방만 들고 왔다 갔다 하며 회사에 다니다가 어느 순간 문득 이 회사 일이 제 적성에 너무 안 맞는다는 걸 깨달았어요. 사실 한국의 많은 학생들이 그렇듯 저도 그냥 적당히 성적 맞춰 대학 갔고 전공에 맞춰 적당히 취업했는데 그게 저랑 너무 안 맞다는 걸 30이 넘어서야 알게 된 거였죠. 그렇게 뒤늦게 다시 제 적성을 찾는 여정이 시작된 거고요. 그렇게 20살에 할 일을 30이 넘어 시작했어요. 때 아닌 적성 검사도 해보고 상담도 받아보고 하면서 저에게 맞는 일을 찾기 위해서 회사도 1년 동안 2번이나 갈아치웠죠. 그러다가 제가 진짜 하고 싶은 일, 적성에 맞는 일이 뭔지 비로소 뒤늦게 알게 된 거예요. 그렇게 뒤늦게야 제가 하고 싶은 일을 찾아 입사했고 그렇게 들어간 회사가 31살 때 입사한 스타트업이었어요. 그런데 운이 좋지가 못했죠. 회사는 비전도 있었고 대표도 사원들도 열정이 넘치는 곳이었지만 많은 스타트업 회사들이 그렇듯 자본이 받쳐주지 못해 제가 입사한 지 3년 만에 문을 닫게 되고 만 거예요. 대표도 좋은 분이었고 회사 분위기도 정말 좋았지만 그것들도 결국 자본의 힘을 넘을 순 없었고 저는 졸지에 실직자가 됐습니다. 다행히 실직자가 된 지 오래되지 않아 다시 취직에 성공했지만 아쉽게도 이미 없어진 스타트업에서의 경력을 인정해주지 않더라고요. 그냥 젊은이들끼리 이리저리 한번 도전해보다 망한 벤처기업 정도로 생각한 모양이었죠. 면접 자리에서 신입으로 입사도 괜찮겠냐는 질문에 저는 얼마든 괜찮다고 답했습니다. 그렇게 다시 한 중소기업에 입사를 하게 됐고 늦가기 신입사원이지만 전 정말 열정적으로 일했어요. 어리지 않은 나이였지만 비로소 하고 싶은 업계에 다시 발을 들이게 됐고 업무도 전에 스타트업에서 했던 일과 비슷한 분야의 일이라 적성에 맞았죠. 그렇게 일해 3년 만에 대리를 달았고 이대로 쭉쭉 가다 보면 승진도 하겠지라는 꿈에 부풀어 있었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 무렵이 전 세계적인 전염병이 돌던 시기였거든요. 저희 업계도 타격을 받았고 회사 매출이 부진했죠. 그리고 결국 제가 회사를 다닌 지 5년 만에 회사가 아주 문을 닫고 말았던 겁니다. 그러면서 저는 결국 또다시 구직자 신세가 되고 말았고요. 정말 황당하고 맥이 탁 풀리더군요. 온몸의 기운이 다 빠진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회사 망하는 걸 한 번 겪기도 어려운데 난 왜 이걸 2번씩이나 겪은 건지, 왜 자꾸 이런 일이 생기는 건지 막막하고 한숨이 나기도 했지만 결국 다시 정신을 차릴 수밖에 없었어요. 사실 그런 불가항력적인 일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도 열심히 다시 면접을 보러 다녔죠. 이제는 스타트업이나 위험 부담 큰 작은 회사는 말고 좀 안정적인 곳에 들어가야겠다 싶어서 그런 곳들 위주로 지원을 했죠. 그런데 나이가 어느 정도 있다 보니 확실히 예전보다 빨리 취업이 안 되더라고요. 임원 면접을 보면 아무래도 나이가 있는 분들은 왜 한 회사에 오래 못 다니고 이리저리 많이 옮겨 다녔는지를 많이 물으셨고 대체로는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기도 하는 듯 했죠. 제가 이런저런 이유를 설명하며 어필했지만 그 점 때문에 최종 면접에서 떨어진 적도 여러 번이었습니다. 그래도 1년 만에 결국 경력직으로 이직에 성공했지만 직급은 그대로 대리였어요. 마흔 먹고 여전히 대리라니 좀 허탈하기도 맥이 풀리기도 했지만 그래도 마흔인 저를 취직시켜준 회사에 고마운 마음도 들었어요. 열심히 노력해서 승진 가도 한번 달려보자 하며 열정을 품었죠.
이제 여기를 평생 직장으로 생각하고 한번 끝까지 잘해봐야지 하고 열정에 부풀어 올라 있었지만 그런 제 작심은 얼마 지나지 않아 큰 장애물에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회사에 입사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부사장에게 아주 제대로 찍혀버리고 말았기 때문이죠. 그 일은 이렇게 일어났습니다. 제가 일하게 된 부서는 회사 핵심 프로젝트를 맡아 진행하고 있는 곳이었고 저는 팀원들을 도와 프로젝트를 같이 꾸려나가야 되는 입장이었어요. 그리고 해당 프로젝트에는 부사장이 책임자로 나서 같이 회의에 참여하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부사장이 직원들을 모아놓고는 프로젝트 진행 계획을 발표하더라고요. 발표를 마친 뒤 부사장이 그러더라고요. 자,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제가 발표하는 거 들으시고는 질문이 있다 혹은 의문점이 있다 아니면 부족한 사항이나 개선점 같은 게 보인다 하시는 분들은 얼마든지 말씀해 주십시오. 저 그런 거 아주 달게 듣는 사람입니다.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말이 있어야 회사 발전에 도움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들 말이 없자 부사장은 한 번 더 말하더군요. 에헤이, 이러면 내가 뭐 꼰대 같지 않습니까? 나 그런 사람 아닙니다. 편하게 말씀들 해주세요. 회사가 걸려있는 중요한 프로젝트이니만큼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수용되고 해야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어렵게 생각 말고 뭐든 그냥 얘기해봐요. 그게 회사를 돕는 일이니까. 그러면서 부사장은 재차 팀원들의 의견을 묻더라고요. 처음 말엔 저는 그냥 입을 다물고 있을 생각이었어요. 아직 회의에 몇 번 참여하지 않은 신입이기도 하고 아직은 회사 분위기에 적응을 하고 있는 와중이니 그냥 분위기 살펴가며 파악해야겠다 하고 있던 와중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부사장이 재차 거듭해 얘기를 하며 누가 말 좀 하라고 재촉하기도 했고 또 무엇보다 거슬리는 게 하나 있기도 해 고민이 되더라고요. 저는 부사장님의 높은 안목과 통찰에 다시 한번 감탄하고 또 많이 배울 수 있는 발표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역시 부사장이란 자리는 아무나 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니구나라는 걸 다시금 느꼈습니다. 정말 존경합니다, 부사장님. 아이고, 거참. 나 그런 사람 아니라니까는. 무슨 그런 칭찬만 해요. 누가 보면 시킨 줄 알겠네. 이런 거 말고 또 좀 제대로 된 다른 의견 없어요? 이렇게들 용기가 없나? 제가 속으로 얘기를 할까 말까 고민하며 부사장을 살피는 동안 부사장은 또 계속해서 팀원들에게 말 좀 해달라고 얘기를 했고 팀원들은 뻔한 칭찬만을 이어갔어요. 부사장은 인상이 서글서글하니 사람 좋아 보이는 사람이었고 당시에도 분위기를 좋게 만들려고 하는 듯 보였죠. 제가 이 직전에 일하던 회사가 워낙 수평적인 회사였거든요. 다들 직급 제한 없이 자유롭게 토론하고 의견 제시도 하고 20대 신입 직원도 50대 사장의 의견에 반론을 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곳이었죠. 저는 아직 회사에 이직한 지 얼마 안 되기도 했고 분위기 파악도 다 안 됐으니 최대한 조용히 있으려고 했지만 부사장이 저렇게 말하는 걸 보니 이전 회사랑 크게 다르지 않은 분위기인가 보다 싶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부사장의 발표 내용에서 너무 치명적인 약점이 보여서 이건 말하고 넘어가는 게 좋겠다 싶더군요. 회사 프로젝트의 내용상 내가 대학에서 전공한 지금 이 분야와는 전혀 다른 직종의 일들이 조금씩 끼어들 수밖에 없었는데 전공자 입장에서 봤을 때 말이 안 되는 내용들이 눈에 띄었던 거죠. 결국 저는 용기를 내 손을 들었습니다. 우리 신입사원. 그래요. 편하게 한번 말해봐요. 뭐든 괜찮으니까. 저는 부사장이 놓친 지점들에 대해 지적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제가 아직 신입이기는 하지만 감히 몇 말씀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손을 들어봤습니다. 사실 부사장님뿐만 아니라 팀에서도 아무래도 전문 분야가 아니시다 보니 이 부분은 미처 파악을 못하고 놓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제가 이 분야에 대해서는 미약하나마 좀 지식이 있습니다. 실은 제가 이쪽 전공이라서요. 그런데 지금 발표해 주신 내용을 보게 되면 이 부분은 논리적으로 전혀 맞지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 이 상태 그대로 추진을 하게 되면 분명 이 지점에서 문제가 생기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필연적인 오류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떤 점이 부족하고 왜 말이 안 되는지, 그 부분을 어떻게 수정해야 프로젝트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지 등등에 대해 예의는 갖추되 분명하고 확실하게 제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절대 건방진 어투로 말하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문제점이 무엇인지에 관해서는 돌리고 돌려 애둘러 말하지도 않았어요. 일이 잘 되게 하는 게 우선인 회의에서 윗사람 기분을 맞추려고 쿠셔너 잔뜩 넣는 건 불필요한 일이니까요. 이상 여기까지입니다. 이 부분만 제대로 개선된다면 무사히 프로젝트 가동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 말이 끝난 그 순간 제 사수를 비롯한 회의실 사람들 전체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는 걸 발견했어요. 저는 아직 분위기 파악이 안 돼 어리둥절하게 주변을 살폈고 그 순간 부사장의 얼굴이 썩어 들어가는 걸 목격하고 말았던 거예요. 억지로 웃고는 있지만 누가 봐도 제대로 열이 받은 게 보였고 얼굴은 시뻘개졌고 손까지 부들부들 떨리더라고요. 그 순간 아 망했다 싶었죠.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기도 전에 너무 섣부르게 설쳤구나 싶어 아차 싶더라고요. 하지만 말은 이미 뱉은 뒤였고 엎어진 말을 주워 담을 수도 없는 노릇이었어요. 부사장은 내 의견에 반박하기 시작했고 처음엔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듯 보이던 말은 점차 논리도 앞뒤도 전혀 없고 이론상으로도 완전히 틀린 그야말로 앞뒤 없는 화로 번져가기 시작했어요. 자네 성문식 대리라고 했나? 자네는 근데 원래 이런 식으로 일을 하나? 뭣도 모르는 신입이 말이야. 프로젝트에 끼어들어 따박따박 말대꾸부터 하는 버릇은 어디서 배웠어? 전공자라면서 기본도 안 돼 있어? 내가 다 알 만큼 알아보고 한 건데 당신이 전공자면 이 분야 다 알아? 모든 전공서 탈탈 다 털어 외울 정도로 그렇게 잘났냐 이 말이야? 아니요, 부사장님 말도 안 되죠.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게 아니면 아니 그렇게 잘나신 양반이 왜 여태 그 나이 먹고 여저 그 자리에서밖에 못 계실까? 이야 세상이 진짜 더럽게 자유로워졌어. 일개 대리 따위가 부사장한테 근본도 논리도 없다 이 지랄을 다 해대는 세상이 오고 말이야. 어이 김과장 오대리 자네들이 봐도 이게 말이 안 돼? 내 대가리가 그렇게 빡대가리에 뭣도 안 든 개빡대갈 똥멍청이라 기본 중에 기본도 안 돼 있다고 저 잘나신 성대리께서 지적하시는데 자네들이 봐도 그러냐 대답을 해보라 이거야. 어느새 부사장은 그냥 자기 감정에 북받쳐 혼자 흥분에 날뛰고 있을 뿐이었고 저는 완전 이거 망했다 속으로 생각할 뿐이었습니다. 부사장의 말은 아무런 논리도 없었고 상식에도 어긋났지만 제가 그 상황에서까지 따지고 들 정도로 눈치가 없는 건 다행히 아니었거든요. 과장도 저를 뚫어져라 쳐다보면서 눈빛으로 제발 가만히 있어 반박하지 마 하는 신호를 보내더라고요. 결국 나는 억울하긴 했지만 앞으로의 회사 생활을 위해 바짝 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부사장님. 제가 너무 생각이 짧았습니다. 부사장님 안목에 감히 의심을 품다니 제가 정말 짧은 소견으로 너무 섣부르게 의견을 제시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직 너무 부족한 탓에 부분만 보고 전체를 놓친 것 같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저는 마음에도 없는 말들을 주절주절 늘어놓으며 거짓 사과를 했고 부사장은 기어코 쉬익쉬익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고는 밖으로 나가버리더군요. 결국 그날 회의는 그렇게 끝이 나고 말았죠. 회의 후 과장은 저를 불러서 한심하다는 듯이 보더라고요. 아니 성대리 왜 그렇게 눈치가 없어 대체? 성대리가 뭐 20대야? 나이도 먹을 만큼 먹고 회사 생활도 해볼 만큼 해본 사람이 왜 그렇게 눈치가 없어? 윗사람 말에 어디서 그런 식으로 따박따박 대드냔 말이야. 그거 그냥 형식상 물어보는 거잖아. 딱 보면 알아먹어야지. 다들 거기서 왜 그렇게 입을 다물고 있겠어? 안 그래?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눈치가 없었나 봅니다. 부사장이 되는 대로 짓거리는 거 누구는 뭐 몰라서 보고 있는 줄 알아? 그런 말 해서 알아쳐먹을 인간이 아니야 어차피. 그러니까 그냥 입 다물고 무조건 네 말이 맞다 하고 있는 거라고. 그래서 망해도 뭐 자네더러 책임지라고 하겠어? 어차피 그럴 일 없으니까 그냥 다음부터 무조건 입 다물고 있으라고. 부사장이 뭐라고 하든.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과장님. 그런데 과장의 반응을 보니까 좀 더 걱정이 되기 시작하더군요. 아니, 부사장이 얼마나 소통이 안 되고 제멋대로면 이렇게까지 과하게 반응하는 걸까 싶었죠.
제가 그동안 다녔던 회사들이랑 정말 분위기가 다르구나 싶어 걱정도 됐고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부사장은 제가 자기한테 일부러 쪽을 주기라도 했다고 생각한 건지 그 뒤로 저를 지속적으로 갈고대기 시작했어요. 어이, 내가 구두가 윤이 안 나면 일에 집중이 안 돼서 말이야. 내 구두 좀 닦아오지 그래. 어이, 성대리, 내 세탁 좀 찾아와. 어이, 자, 이거 갖고 가면 요 앞에 세탁소 있지? 내 셔츠 달아놓은 거 있을 거야. 가서 그거 좀 찾아갖고 와. 어이, 빨리 뛰어간다. 실실. 굳이 나를 불러서 자기 구두를 닦아오라는 둥, 세탁을 찾아오라는 둥, 무슨 시종 취급을 하면서 모욕적인 심부름들을 시키는가 하면 전 직원들이 다 있는 앞에서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면서 인신공격까지 해대기 시작하더군요. 아니, 우리 성대리는 어디 나이를 똥꾸녕으로 쳐드셨나? 대체 왜 이렇게 일머리가 없지? 어? 이봐요, 이딴 걸 기회가 아니라고 썼어 지금? 아니, 그 나이 먹고 만년 대리할 정도로 무능하면, 나 같으면 있잖아, 그냥 확 퇴근길에 차도에 뛰어들었어. 아니, 그 나이 먹고 나한테 이런 소리나 듣고 사는 게 쪽팔리지도 않아. 나 같으면 그러고 못 살 것 같은데 참, 자존심도 뭣도 없나 봐. 뭐 없이 잘하셨어? 어? 그런 거야? 정말이지. 말도 안 되는 인신공격들이 무차별적으로 쏟아졌습니다. 하루하루 출근길이 고역이었고 매일매일의 회사 생활은 고문처럼 느껴졌어요. 성대리님, 진짜 미친 거 아니에요, 부사장? 아니, 어떻게 그런 말을... 이거 진짜 노동청에다 신고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신고하시면 저희가 같이 증언해 드릴게요. 네, 맞아요. 저희가 다 증인이잖아요. 신고하세요. 네? 도와주겠다고까지 하고 나섰지만 비겁하게도 저는 그럴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신고를 한다는 건 이 회사를 관둘 작정까지 하고 해야 하는 일인데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제가 지금까지 한 직장에 꾸준히 다녔더라면 집안에 훨씬 보탬이 됐을 텐데 사정상 그러질 못했잖아요. 저랑 아내는 제가 31살 때 회사에 들어간 지 얼마 안 됐을 무렵 속도 위반으로 결혼하게 됐는데 앞서 말했듯 참 우여곡절이 많지 않았습니까? 게다가 전 직장이 망하면서 백수가 됐고 1년 가까운 공백이 생기면서 사정이 많이 안 좋아졌었거든요. 그래서 결국 아내가 주말에까지 일을 하게 됐었단 말이죠. 저는 그런 아내한테 미안해서 차라리 내가 주말에 일을 더 하겠다고 했지만 아내는 당신은 취업 준비하고 자격증 따고 하느라 바쁘지 않냐면서 바짝 일 좀 더 하는 거 그렇게 힘든 일 아니니까 우리 아들내미 컴퓨터 게임 많이 못하게 살피는 거나 해달라고 하면서 씩씩하게 주말 투잡까지 열심히 다녔던 사람이었어요. 아내는 저 때문에 유일한 취미로 하고 있던 합창단 동호회 활동도 포기하고 주말에까지 쉼없이 일을 했고 제가 취업하고 나서야 그만두고 다시 본인이 좋아하던 취미를 찾았는데 지금 와서 제가 회사를 또 관둔다는 말을 어떻게 하겠어요. 저도 양심이 있었죠. 그렇게 아내를 힘들게 하고 투잡까지 하게 만들면서 어렵게 들어온 직장을 사회초년생도 아니고 나이 먹을 만큼 먹은 제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그만둔다고 하면 얼마나 어이가 없겠어요. 얼마나 한심하고 나약한 놈처럼 보였겠어요. 결국 저는 그렇게 온갖 모욕과 갖은 괴롭힘을 꾸역꾸역 견뎌내면서 회사를 2년 가까이 계속 다니고 있었습니다. 정말 길고 지옥 같은 시간이었지만 하루하루 저희 가족만을 생각하며 버티고 또 버텼던 거였죠. 그리고 그렇게 시간이 흘러 어느 날 회사 부부 동반 모임이 있던 날이었습니다. 회사 프로젝트 성공 축하 겸해서 진행되는 행사라 저도 당연히 아내랑 같이 참석할 예정이었죠. 그런데 전날 사소한 계기로 말다툼을 좀 했는데 그걸로 서로 좀 감정이 상해 전 결국 혼자 참석하고 말았어요. 실은 제가 2년 넘게 버티다가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회사를 그만두고 싶다는 얘기를 꺼냈었거든요. 올해까지만 다니고 그만두고 싶다고 했더니 아내가 절대 안 된다고 정색을 하는 거예요. 그런 아내 반응에 저도 좀 욱하고 만 거죠. 당신이 뭘 하냐고 나도 모르게 소리를 질러버렸던 겁니다. 아니, 당신이 왜 소리를 질러?
당신은 당신만 편하자고 그러는 사람이야, 진짜. 어떻게 그런 말을 지금 할 수가 있어? 우리 유난히 이제 몇 년만 있으면 중학생이야. 그럼 애 앞으로 들어갈 돈이 한두 푼인 줄 알아? 허리띠 어떻게든 바짝 조여매고 뭐라도 하나 더 일을 해서 더 보태지는 못할 망정. 뭐? 일을 그만두겠다고? 당신 진짜 너무한다. 내가 지금 일 때문에 얼마나 힘든지 알면서 당신 편한 소리만 그렇게 하고 있어, 당신은? 그동안은 내가 다 참아줬지만 도저히 이건 안 되겠다. 당신 그동안 그만둔 회사만 도대체가 몇 군데야, 어? 처음엔 적성에 안 맞다 그만둬. 저게 안 맞다고 그만둬. 두어 달 다니다가 안 나가. 그러다 또 회사가 엎어져. 코시국이라고 문 닫아. 그 다음엔 1년이나 놀아. 도대체가 다닌 회사만 몇 군데냐고. 나는 뭐 회사 일이 다 마음에 들어서 참고 지금껏 다니는 줄 알아? 나도 힘들어. 나도 힘들어 죽겠다고. 여자라서 무시당하지. 애엄마라고 괄시당하지. 애엄마들은 이래서 안 된다는 말 안 듣게 하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여자라 의리 없니 어쩌니 이런 개소리까지 들어가면서 내가 그 개저씨들 사이에서 어떻게 버텼는데. 나는 뭐 하루하루가 행복한 줄 알아? 어? 진짜 그러는 거 아니야, 당신. 정말 당신 그따위로밖에 말 못해? 내가 얼마나 얼마나 뭐? 얼마나 뭐? 할 말이 있으면 말을 해. 왜 말을 하다 말아? 아휴, 됐어. 말을 말자. 항상 이런 식이지. 당신은 진짜 늘 당신만 착한 놈이고 나만 나쁜 인간 만들잖아. 내가 왜 도대체 악역을 도맡아야 돼? 난 이렇게 뼈 빠져라 열심히 일하면서 뒷바라지하느라 죽어나가는데. 아, 됐어. 그래. 다니면 될 거 아니야. 그까지 들어온 회사 내가 계속 다닌다고. 다녀. 그럼 됐지. 너도 만족하고 나만 죽어나면 된다 이거 아니야. 말하는 꼬라지 봐라. 그래 또 이러잖아 너 지금. 내가 언제 너더러 죽어나랬는데 말을 왜 그따위로밖에 못하냐고 대체. 아 됐다 진짜. 당신 회사 모임 있댔지. 당신이나 가. 그렇게 가기 싫어 죽겠는 회사 굳이 나까지 모임 참석할 필요가 뭐가 있어. 혼자 실컷 가. 전날의 싸움은 이렇게 생각지도 못하게 크게 번졌고 사실 뒤늦게 생각해보면 아내 입장에서야 당연한 반응일 수밖에 없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내가 너무 속상해할 것 같고 자존심도 상하고 해서 부사장이 괴롭힌다는 말을 아내에겐 그동안 일절하지도 않았고 이유도 되질 않고 다짜고짜 회사 그만두겠단 말만 하니 아내 입장에선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게다가 백수 생활하는 걸 1년이나 참고 대신 투잡까지 뛰면서 견뎌줬고 아내도 맞벌이 하느라 죽어나가는 와중인데 너만 배부른 소리 한다 싶었겠죠. 결국 저도 일을 그만두고 싶어하는 정확한 이유도 못 대고 무작정 신경질만 부리는 상황이 됐고 아내의 화만 더 돋구고 만 거였어요. 결국 마음은 무거웠지만 그렇게 혼자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말았던 거고요. 근데 막상 모임에 와놓고 보니 어째 참 어색했죠. 다들 파트너를 데리고 온 상황인데 저만 혼자 참석하니까 그거 참 뻘쭘하더라고요. 아내분한테 무슨 일 있냐고 묻는 사람들도 있고 싸워서 못 온다고 답하기도 좀 어색했죠. 대충 사정이 있어 좀 늦는다고 둘러댔는데 그때 아내한테서 메시지가 왔어요. 여보, 당신도 힘들고 스트레스 받을 테니까 한 말일 텐데 당신 얘기 제대로 들어보지도 않고 화부터 내서 미안해. 우리 자세한 얘긴 이따 다시 해보자. 나 지금 모임 가고 있어. 이따 봐. 아내가 보낸 메시지를 보니까 저도 갑자기 안도감이 밀려오면서 웃음이 배시시 나더라고요. 사실 저희 아내 성격이 원래 그렇거든요. 감정이 날뛰어서 화도 잘 내지만 그래도 뒤끝도 없고 사과도 잘하고 진짜 깔끔하고 시원시원한 성격이죠. 제가 여전히 부족하구나, 우리 와이프는 이렇게 멋지구나 하며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는 와중이었습니다. 휴대폰을 보며 아내에게 답장을 하고 있는데 부사장이 또 저한테 와서 시비를 걸어대더군요. 심지어 지금은 회사도 아니고 직원들 파트너들까지 와 있는 상황인데도 와서 인신공격을 해대기 시작하는 거였습니다. 쩌렁쩌렁 울릴 정도로 말을 하는 건 아니었지만 주변 눈치가 보이는 건 어쩔 수 없었죠. 어이, 네 마누라는 어디다 두고 왔어? 어? 왜 이러십니까? 또 사람들 다 있는데. 왜? 쪽팔려? 사람들 다 있는 데서 하니까 쪽팔려?
너도 뭐 쪽팔리고 그런 건 아는 놈인가 봐. 아니, 오늘 부부 동반 모임이라고 한 거 잊었어? 너만 왜 네 마누라를 안 데리고 왔어? 이거 아쉬워서 어떡하냐? 어? 네 마누라 보는 데서 내가 너 딱 극적으로다가 잘라주려고 했는데. 자르다니요?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무슨 소리긴 무슨 소리야. 야, 이번에 우리 부서 개편되는 거 알지? 그거 오늘 모임에서 발표할 건데 조직 변경되면서 쓸모없는 것들은 좀 쳐내기로 했다. 그리고 제일 먼저 제거 대상이 너더라 이 말이야. 솔직히 너 그동안 안 자르고 버텨준 것만으로도 회사에 감사하게 생각하긴 해야 할 텐데. 아무튼 니네 와이프 보는 앞에서 잘라주고 그동안 참 수고 많았다고 격려 인사라도 해주려고 했더니 왜 안 데리고 왔어, 사람 김 빠지게. 부사장은 이 지랄을 해댔고 그 순간 참을 수 없이 화가 치솟아 올랐습니다. 그동안 진짜 개만도 못한 취급을 받으면서도 정규직이라는 이유로 꾹 참고 다닌 건데 저를 해고할 생각이라면 더 이상 제가 참을 이유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판사판이다. 그냥 물 엎질러버리고 나도 다 폭로해야겠다 하면서 부사장을 향해 한 발짝을 내딛던 그 순간 여보, 나왔어. 내가 너무 늦었지? 절 부르며 아내가 들어섰어요. 그리고 그 순간 옆에 있던 부사장은 저희 아내를 발견하고 몹시 당황했죠. 회장님? 저희 아내를 보는 부사장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가기 시작했고 그거 참 볼만하더군요. 자, 부사장이 왜 저희 아내를 회장님이라고 부르고 또 두 사람이 어떻게 아는 사이인가 하면 사실 회사 부사장은 저희 아내와 같은 합창 단원이었어요. 제가 그 사실을 안 건 아내가 다시 합창단 일을 하기 시작하고서 몇 달이 지났을 무렵이었죠. 어느 날 저한테 합창단원 전체가 함께 찍은 사진을 보여주는데 거기에 생각지도 못하게 부사장이 껴있는 거예요. 부사장이 거기에 있는 걸 보고 전 너무 깜짝 놀랐죠. 그래서 물었더니 이번에 새로운 회원이라고 하더군요. 그 사실을 알게 된 후 저는 일부러 부사장한테는 얘기하지 않았어요. 혹시라도 부사장이 저희 아내한테까지 손을 뻗쳐 저한테 하던 것처럼 인신공격하고 모욕적인 말을 할 수도 있으니까 걱정이 됐죠. 제 아내인 걸 알고 나면 얼마나 무시할까 싶더라고요. 왜 그래? 당신 뭐 아는 사람이야? 그게 사실은 우리 회사 부사장이야. 뭐? 진짜? 아니 세상에 무슨 이런 인연이 다 있냐? 어머, 그럼 가서 말을 좀 해봐야 하나? 아니야, 여보, 그러지 마. 그러지 마. 회사에서 괜히 그런 식으로 엮이는 거 원하지 않아. 더 불편하기만 할 것 같아. 아, 하긴 그럴 수 있겠다. 알았어. 그럼 말은 안 할게. 대신 좀 은근슬쩍 잘 챙겨주고 그래야겠다. 혹시 알아? 나중에라도 뒤늦게 알게 되고 나서 당신 얘기 나오면 내가 잘해준 덕분에 당신 좀 더 예뻐해줄지? 안 그래? 그래. 아무튼 혹시라도 당신 절대 말하지 마. 알았지? 나 정말 그런 거 너무 불편할 것 같아서 그래. 그냥 회사 얘기 나오더라도 무조건 모르는 척 해줘. 알았지? 아유, 알았어. 걱정하지 마. 아내한테는 저희 회사 부사장이라고 귀띔하면서 아는 척은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했어요. 단원들도 많고 굳이 사적인 얘기까지 나누는 사이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혹시나 나중에 무슨 얘기가 나와서 회사 얘기를 꺼낼 수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랬다간 상황이 안 좋을 것 같아 저는 아내에게 신신당부를 했죠. 그런데 그렇게 시간이 흘러 새로운 소식이 업데이트되었죠. 최근 동호회에서 부사장이 사고를 쳤던 모양이었어요. 아내가 최근에 합창단 동호회 회장 자리를 물려받게 됐고 회장이 되고 나서 비용 관리 내역을 보게 됐나 봐요. 그런데 간단한 보고자료만 있고 영수증이나 자세한 내역들은 공유가 안 됐던 모양이었어요. 저희 아내가 또 그런 걸 못 보고 넘기는 철두철미한 성격이거든요. 왜 상세 내역이 없냐? 이런 식으로 간략하게만 적는 건 누구라도 대충 써서 넘길 수 있는 건데 이건 증명이 안 되지 않냐 하면서 총무를 맡고 있던 부사장을 닥달한 거죠. 그런데도 계속 핑계를 대면서 넘어가려던 부사장을 보고 아내는 뭔가 이상한 김새를 눈치챘고 결국 다른 단원까지 함께 추궁하자 부사장은 마지못해 내역을 보여준 모양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아내가 이상한 점을 발견한 거예요. 저희 아내가 소속된 합창단은 시청 소속이었어요. 저희가 살고 있는 지역 시청에서 시민들 여가 활동 지원으로 시청 소속 동호회에 보조를 해주거든요. 그렇게 시청에서 지원받은 금액에다가 동호회 회원들이 또 따로 모은 회비도 있고 이번 연도에는 합창대회에 나가서 받은 상금까지 꽤 돈이 많이 모여있는 상황이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 돈 일부를 체크카드에 넣어두고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거나 회식을 하거나 하는 상황에 쓰곤 했는데 영수증 내역을 살펴봤더니 카드 번호가 달랐던 거예요. 뭔가 수상함을 느낀 아내가 부사장을 추궁하기에 이르렀고 결국 부사장이 자기 비밀을 실토하게 된 거였습니다. 체크카드에 넣어두라고 했던 돈을 사실 자기가 썼다고 말이죠. 알고 보니 부사장 예전에 회사 돈을 몰래 썼다가 걸린 적이 있었나 봐요. 이 회사가 부사장의 장인어른이 하는 회사거든요. 경마에 빠졌던 부사장은 돈을 엄청 날리고는 결국 장인 몰래 회사 경비를 썼던 게 딱 걸려서 그 뒤로는 완전히 철저하게 감시를 당하고 살고 있던 모양이더군요. 그러면서 아내한테 사정사정을 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저 지금 한 회사 부사장이랍시고 이러고 돌아다니지만 사실 허울 뿐입니다. 빈 껍데기예요, 빈 껍데기. 저 지금 월급 받아도 카드 내역, 입출금 내역까지 다 감시하면서 허튼 짓 안 하는지 감시당하고 있는 처지라고요. 그래도 장인어른께서 합창단 일은 좋게 보시거든요. 장인어른이 성가대에도 계셨고 해서 그런지 이런 음악도 좋아하시고 합창단이 봉사도 하고 좋은 일도 한다고 여기 활동만큼은 자유롭게 하도록 유일하게 내버려 두십니다. 여기나 열심히 하고 허튼 짓 하지 말라고. 그래서 동호회 사람들한테 베푼다고 하면 돈 쓰는 것도 싫어하지 않으시니까 전 이거다 싶었던 거죠. 그 뒤로 부사장은 동호회에 드는 비용은 사장인 장인어른한테 받은 카드로 메꾸고 동호회 돈은 자기가 경마하는 데 썼던 거였습니다. 해당 사실을 실토한 부사장은 아내더러 용서해달라고 빌어댔다고 하더군요. 동호회 비용을 몰래 쓴 건 사실이지만 한 푼도 떼먹진 않았다. 다 내 카드로 써서 메꿔왔다 하면서 그러니까 문제될 건 없지 않냐고 하더군요. 하지만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한 회사의 부사장이라는 양반이 그게 불법이란 것도 모르냐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시청 소속 동호회들은 비용을 보조받는 게 있었잖아요. 엄밀히 따지면 그것도 일종의 나랏돈을 마음대로 쓴 건데 어떻게 그냥 넘어가겠어요. 결국 부사장은 동호회에서 쫓겨나는 건 물론 고소까지 당하게 됐던 거였죠. 이 말을 듣고 저도 어찌나 어이가 없던지. 제 앞에선 그렇게 잘난 척 5만이란 5만은 다 떨어대더니 뒤에선 장인한테 쩔쩔매고 이상한 수작이나 부려대다 걸려 또 저희 아내한테까지 빌어대다니. 대강 짐작이야 했지만 정말 하찮고 한심하기 그지없는 하남자 그 자체다 싶더군요. 그런데 이렇게 자기의 모든 비리를 다 아는 저희 아내가 떡하니 나타났으니 그것도 저더러 여보하며 부르며 나타났으니 부사장은 당황하지 않을 수가 없었겠죠. 당황해서 말도 못하고 어버버거리며 서 있는 놈을 보니 저도 더 이상 참을 필요가 없다 싶더라고요. 저를 잘라버리겠다고 나온 상황에서 제가 더 이상 이놈한테 잘 보이려고 빌빌댈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게다가 저희 아내까지 있으니 더욱 기세가 등등해졌죠. 여보, 우리 부사장이 오늘 이 자리에서 나를 잘라버린다네. 그래서 나 그냥 말해버리려고. 어차피 좀 이따 사장님도 오실 거고 사모님도 오실 거 아니야. 그럼 당신 동호회에 있었던 일 그냥 말하려고. 어차피 잘릴 마당에 그냥 불어버리면 그만 아니야? 그게 무슨 소리야? 당신이 왜 해고를 당해? 당신만큼 회사에 열심히 다니는 사람이 어딨다고. 그리고 당신 정규직이잖아. 당신을 누가 함부로 해고를 해? 이봐요. 그쪽이 우리 남편 해고하겠다고 했어요? 그러자 부사장은 당황하기 시작했죠.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닙니다, 회장님. 아이, 성대리 무슨 소리야. 그냥 내가 농담 한마디 한 거 가지고 왜 그래? 그러면서 주변 눈치를 살피더니 부사장은 저와 제 아내의 팔을 잡아서는 밖으로 끌고 나갔죠. 저기 설마 회장님 성대리한테도 제 일 다 말하신 건 아니시죠? 다 했는데요? 전 남편한테 숨기는 게 없거든요.
안지 꽤 됐죠 이미. 아니 그럼 대체 왜 그동안 나한테는 모른 척을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자기의 비밀을 다 알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자 부사장은 순식간에 태세를 전환하더니 제게 빌어대기 시작하더군요. 저기 성대리 저기 부탁인데 제발 눈 좀 감아주라. 제발 소문내지 말아줘. 내가 이렇게 부탁할게. 혹시라도 우리 와이프랑 장인어른 귀에 들어가면 나 끝장이야. 진짜 끝장이라고. 지금 고소당한 건도 겨우겨우 모르게 처리하느라 며칠 지경인데 나 진짜 죽게 생겼어. 그리고 아까 내가 성대리한테 한 말 그거 담아두지 마. 사실 이번에 부서 개편하는 것도 사실은 내 탓이야. 성대리도 알지? 내가 프로젝트 말아먹은 게 한두 번 아닌 거. 그것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난 거야. 실적이 부진해서 핵심 프로젝트도 뺏기게 생겼고 이사로 있는 우리 와이프 사촌이 진행하는 프로젝트용 부서 하나 더 만들려고 그러는 거라고. 대충 내 말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인지 알겠지? 지금 가뜩이나 내 상황이 이렇고 목숨이 위태위태한 상황인데 그런 일까지 터진 걸 알면 난 진짜 끝이야. 진짜 이혼당할 수도 있다고. 심지어 경마까지 한 걸 알면, 경마하려고 그 돈 손댄 걸 알면 나 진짜 어떻게 될지 모른단 말이야. 우리 와이프 진짜 무서운 사람이야. 장인어른은 가뜩이나 나 마음에 안 들어하는데 분명히 당장 이혼하라고 하실 게 뻔하고. 성들이 나한테 이것 빼면 아무것도 없어. 우리 와이프한테 나 취가 든 거나 마찬가지야. 여기 떠나면 아무것도 없다고. 제발 부탁이니까 제발 모른 척만 해줘. 그러면 내가 어떻게든 갚을게. 성들이 내가 성대리한테 못할 짓 많이 했지. 그것 때문에 나 미웠지. 근데 그거 어떻게든 다 갚을게. 그동안 성대리한테 내가 했던 짓 다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내가 했던 거 그대로 다 나한테 갚아도 돼. 진짜야. 내가 했던 짓들을 그대로 다 갚아도 돼. 앞으로 나를 어떻게 해도 좋으니까 제발 비밀만 지켜줘. 이렇게 부탁할게 성대리. 이게 다 뭔 소리야? 이 사람이 당신한테 무슨 짓 했어? 무슨 짓을 했는데 이러고 쩔쩔매는 건데 대체? 그게 말하자면 좀 길고 자세한 얘기는 이따 집에 가서 할게. 일단은 다시 들어가자. 조직 개편이랑 이것저것 발표하느라 사장님이 오실 시간이야. 성대리, 그럼 내 얘기는 내 비밀은 지켜주는 거지? 예, 일단은요. 그 후 상황은 다시 얘기해보자고요. 고마워 성대리. 진짜 고마워. 내가 진짜 잘할게. 내가 진짜로 잘할게. 그렇게 다시 안으로 들어간 뒤 부사장은 무슨 못된 짓 하다 걸린 강아지 마냥 우습기 그지없더군요. 저하고 눈을 마주치기만 해도 후다닥 피하고 하얗게 질려서는 사람들이 부사장더러 어디 아프냐고 물어댈 정도였죠. 그리고 회사 모임이 끝난 후 저는 집에 돌아가 아내에게 그동안 부사장이 저한테 한 짓에 대해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뒤늦게 나에게서 그동안의 일들을 모두 전해 듣고서는 아내가 펄쩍 뛰고 난리가 났죠. 뭐? 아니 무슨 그딴 쓰레기 같은 새끼가 다 있어? 아니 당신 그렇게 힘들면서 왜 말을 안 했어? 아니 그 쓰레기 새끼. 내가 그놈 진짜 못된 놈인 줄은 알았지만 당신한테까지 그런 짓을 했을 거라고는 차마 몰랐네. 알았으면 아까 그 자리에서 얼굴을 확 날려버리는 건데. 여보, 내일 나랑 당장 가자. 내가 가서 그놈 머리채 잡고 빙빙 돌려서 널뛰기를 하든 줄넘기를 하든 한 판을 하고 그놈 장인이란 인간한테 끌고 가서 다 까발려 줄 거야. 그놈이 그동안 무슨 짓을 했는지, 돈을 어떻게 훔쳤고 어떻게 썼고 경만이 뭐니 하면서 무슨 허튼 짓을 하고 돌아다녔는지 다 까발려 줄 거라고. 아까 보니까 저희 장인어른 되게 겁내더만. 그런 놈인 거 알면 아마 이혼이라도 시킬 양반인 것 같던데 그렇게 만들어 놓아야 되지 않겠어? 그리고 당신 괴롭힘 당한 거 그것도 다 신고감이야. 완전 범죄라고 범죄. 직장 내 괴롭힘으로 빵에 쳐넣어야 될 놈이야. 그런 새끼는. 아니 어떻게 참았어 당신. 내가 당장 내일 가서 다 처리해 줄게. 걱정하지 마. 그렇게 잔뜩 흥분해 있는 아내를 제가 겨우 진정시켰습니다. 여보, 일단 차분히.
일단 흥분을 좀 가라앉히고 나도 안 알아본 건 아니야. 나도 여러 번 생각해봤어. 근데 그게 그렇게 생각만큼 사이다가 아니더라고. 현실이 드라마가 아니잖아. 끼케야 몇 달 정식 정도에 불과할 거고 나는 오명 무릅쓰고 회사 다녀야 하고 제대로 된 처벌도 못 받게 하면서 내 분이 다 풀릴 것 같지가 않더라고. 오히려 어떻게 보면 같이 있으면서 갚아주는 편이 훨씬 나을지도 몰라. 당신도 봤지? 아까 그놈이 나한테 쩔쩔매는 거. 내가 자기 치명적인 약점을 잡았다는 걸 아니까 이제 다시는 나한테 그런 식으로 못 굴어. 오히려 더 설설 길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그렇게 갚아주는 게 나을지도 모른다고. 당신 너무 흥분했어 지금. 일단 뭐가 더 이득일지 우리 차근차근 한번 따져보자. 아내를 겨우 진정시키자 이번에 아내는 가만히 있더니 이내 눈물을 뚝뚝 흘리기 시작했어요. 아니, 당신 왜 울어? 미안해, 여보. 나는 당신이 그렇게 힘든 줄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때 그렇게 화부터 낸 거 너무 미안해. 당신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렇게 회사를 그만두겠다는 말을 할까? 그것부터 생각했어야 했는데 나는 또 거기다 대고 당신 탓을 했으니 얼마나 속이 문드러졌을까? 나 정말 나쁜 아내다. 나 정말 빵점짜리 아내야. 그런 말이 어딨어. 당신이 왜 빵점이야. 100점짜리지. 방금도 봐. 이렇게까지 나 대신 멋지게 발벗고 나서주는 와이프가 또 어디 있다고. 당신 나한테 100점이야. 그러니까 미안해하지 마. 항상 고마워. 아내와 저는 그렇게 서로를 껴안으며 위로했고 그날 이후 저는 그렇게 그놈의 약점을 잡게 됐죠. 그 뒤로 부사장은 180도 돌변해 저에게 완전히 깍듯해졌죠. 주변에서는 궁금함에 웅성웅성대기 시작했어요. 아니,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하루아침에 저렇게 사람이 변해? 그때 모임 왔을 때 보니까 성대리님 아내분더러 뭐 회장님이 어쩌고 하던데 성대리님 아내분이 되게 대단하신 분인가 보죠? 다들 그렇게 궁금해하며 의아해할 만도 한 게 부사장은 그날 이후 제 말이라면 완전히 깍듯했거든요. 뭐 그렇다고 제가 부사장 그 쓰레기 같은 놈처럼 되도 않는 심부름을 시키고 인신공격하고 그런 저질스러운 안갚음을 한 건 아니었어요. 그때 부사장이 말했던 부사장 와이프의 사촌인 이사가 팀을 개편하면서 부서장으로 오게 됐고 이사의 눈에 띄어 제가 승진까지 하고 프로젝트 담당자로 선정이 됐거든요. 그 과정에서 무능해서 일도 못하고 프로젝트도 말아먹은 부사장은 직급만 부사장이지 프로젝트 진행 잘 배우라며 배치가 됐고 저는 부사장 말에 하나하나 태클을 걸어주기 시작했죠. 그리고 실제로 하도 멍청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만 짓거려대는 놈이기도 했고요. 부사장이 입만 열면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방금 한 말이 진짜 논리적으로 맞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한번 이론적으로 설명을 해보세요. 나 참 부사장님 같은 사람은 또 처음 보네요. 어떻게 그 상태로 그 직급을 다신 건지 신기하네요 하면서 팩트로 따박따박 조져주니까 결국 아무 말도 못했죠. 참, 그리고 부사장의 고소건 역시 부사장 쪽에선 어쨌든 쓰고 난 뒤 채워놨으니 문제가 될 것 없지 않냐는 입장이었지만 공금을 사적으로 쓴 뒤 다시 채워놓는다고 해도 사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가 계속 반복될 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총무로 있으면서 오랫동안 해당 행위를 반복해온 점이 인정됐고 다만 해당 금액을 반환한 점은 참작이 돼 부사장은 벌금형을 받게 됐죠. 그런데 당장 돈 몇백까지 다 감시당하는 사람이 그 벌금은 무슨 수로 장인어른이 모르게 내겠어요. 대출받아 빚을 내서 벌금을 낼 수도 없는 노릇이고 아내한테 말했다가는 혼쭐 나고 이혼당할까 두려웠을 거고요. 그럼 뭐 어디서 투잡이라도 뛰든 알바라도 하든 해서 갚든가 해야 할 텐데 멍청할 대로 멍청한 부사장은 벌금만 벌자 그러고 나면 정말 마지막이다 하는 생각으로 또 한 번 경마에 손댔다가 오히려 빚만 더 지고 말았죠. 그러다 결국엔 장인어른인 사장님에게 걸려 결국 이혼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요즘엔 이 건이 저희 회사 최고 이슈입니다.
과연 저놈이 이혼당하고 쫓겨나느냐 마느냐가 최대 관심사인데 돌아가는 사태를 보아하니 거의 99% 이혼당할 기미가 보이더라고요. 다들 무능하고 자존심만 센 부사장 뒤에서 다들 욕했던 터라 모두들 꼬셔하는 중이네요. 저는 맡은 프로젝트 잘 해내며 무사히 회사 생활 잘 해내고 있고요. 승진 후 연봉도 오르고 회사 생활도 아주 즐겁게 잘하고 있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아내와도 부쩍 사이가 좋아졌어요. 아내가 그때 제게 화를 냈던 게 많이 미안했던 모양이더군요. 당신 잘못이 아니라고 해도 내내 마음에 걸렸었나 봐요. 그 뒤로 틈만 나면 부사장 놈을 가서 아주 갈겨놓고 오겠다는 걸 여러 번 뜯어말려야지 뭐예요.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실 조금 걱정이 되네요. 앞부분에서 너무 심하게 고구마를 들인 건 아닌가 싶어서 말이죠. 하지만 그래도 후반에서는 충분한 사이다가 된 것도 같고 말이죠. 아무쪼록 제 사연을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고맙다는 인사를 전합니다. 나이 40이 넘어 만년대리로 지내다 이제 제 인생에도 조금씩 다시 볕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혹시라도 긴 터널 속을 걷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조금 앞서 그 터널을 빠져나온 사람으로서 깊은 위로와 응원을 보내고 싶습니다. 머지않아 다시 그 터널을 빠져나와 환한 햇살 앞에 서시게 될 여러분을 응원하며 화이팅! 모두 행복하십시오.